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지리 너와 나로가.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국민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안녕하십니까, 임상훈입니다. 지난번 제1부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2019년도죠. 지금 8.15 광복절을 맞이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정상적인 국가들 그리고 정상적인 국제관계 상황이라면은 기념식을 하고 축하를 하고 축하 사절단도 보내고 그렇게 양국이 경축을 해줘야 할 그럴 광복절, 다시 말해서 종전 기념일이 돼야 되는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의 왜 계산된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 일본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를 했죠. 그것은 바로 끝나자마자 그런 생각을 없던 생각이 갑자기 들었던 것이 아니고 G20 행사 기간 중간에도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G20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생겨날 때부터 국제적으로 국가들 간에 자유무역을 보장을 하고 보호무역을 배격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된 그런 국제회의입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사이에서의 무엇이 낫다, 무엇이 안 된다라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일본의 이율배반적인 그리고 앞과 뒤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얼굴을 제대로 보여준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이후로 무역 상대로서 한국을 최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그런 조치까지 이어졌고 우리 정부도 거기에 맞서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역시 일본을 제외를 하고 이런 맞대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8.15 광복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런 서로 좋은 관계였다면은 축하를 보내고 그렇게 행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되고 왜 일본과 한국이 지금 이런 관계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분노도 치밀지만은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짧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당분간 앞으로 계속 이어질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굴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왜 굴할 수 없는 입장이냐?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진영에서는 일본과 그 대화를 해야 된다.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좋은 말입니다. 물론 대화로 해야 되고, 총칼보다는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보다는 외교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평할 이유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가치도 없는 당연한 진리죠. 그런데 거의 전쟁이라고 말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왜냐하면 전쟁이라 하면 그 자국의 피해를 인지하면서까지도 적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그것을 전쟁이라고 하죠. 전쟁을 일으키면은 자국이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 이게 전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쪽에서는 사전에 엄청난 준비를 해야 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국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스스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쪽은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되는 걸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일본은 오랜 시간 동안에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분석을 하고 자국의 경제 상태, 한국의 경제 상태를 분석을 하면서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죠. 일부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 한국은 뭐 했느냐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비난은 정부는 얼마든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쪽과 당하는 쪽은 입장이 다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되고 100%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전쟁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전쟁을 당하는 쪽은, 피해를 입는 쪽은 좌고우면할 그런 여지가 없죠. 쳐들어오는 이상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그게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의미에서의 교섭과는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걸어오면은 당연히 이제 대화로 해결할 수 있으면은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넋놓고 앉아서 방어도 하지 않고 대화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당연히 대화를 추구해야 되고 외교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맞습니다.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마냥 대화를 기다리고 있고 외교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을 포함한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의 저항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일부에서 일본의 상황, 그러니까 일본이 왜 지금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자면은 일본 전쟁 패배 이후에 45년도 전쟁 패배 이후에 일본은 미국의 관리하에 새로운 국가로서 개조를 하게 되죠. 전제 군주국가에서 민주국가로 개조를 강요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제 군주국가에서 민주국가로 이행이 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긴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사람들 중에서는 그것이 강제로 이행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우리 지난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사태를 본다는 것은 한쪽을 일방적으로 악마, 한쪽은 일방적으로 천사로 만들어서 보면은 많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인간을 중심에 두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어떤 일반성을 중심에 두고 분석을 해야
사태가 제대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런 그 반응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그게 다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목소리가 일부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목소리가 다시 말해서 미국에 의해서 강요된 헌법 개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거꾸로 되돌린다. 다시 말해서 전쟁의 패배 이전으로 다시 되돌린다. 군국주의로 가겠다. 군대를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거꾸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일부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 그거는 인정할 수가 있지만 그게 다수가 되는 사회는 우리가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일본도 물론 과거에는 그런 집단이 소수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본의 집권 세력인 자민당이 집권을 하는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미국에 의한 그 강요된 헌법 개정과 소위 말해서 평화 헌법, 그러니까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헌법을 만들고, 적어도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은 이웃 국가들에 대한 어떤 침략에 대한 야욕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 그 국제사회에서의 암묵적인 인정을 받을 때까지는 군대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소위 평화헌법의 기본 취지였죠. 물론 개인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국가가 그런 일본의 헌법과 같은 그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헌법으로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미래의 그 인류를 위해서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당장은 현실적으로 그게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것은 그게 우리가 냉정하게 보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일본은 전쟁의 책임 국가로서 당분간은 군대를, 그러니까는 교전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그 헌법의 취지였죠. 그래서 그 헌법대로 일본은 미국의 보호하에 경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고, 특히 그 한국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전쟁이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 건 사실이죠. 그렇게 됐는데 그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일본은 불안감과 어떤 초조감, 질투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소수의 목소리였던 우리는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개헌을 해서 군대를 가지고 그리고 다시 과거에 누렸던 그 강한 국가로서의 그때의 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의 목소리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이 90년대를 넘어서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일본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민당 내부에도 크게 따지면은 8개 정도의 파벌이 있는데, 그 파벌 중에서 대략 3개씩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다수파, 소수파, 그러니까는 지난 1부에서 말씀드렸던 과거 자유당 계열의 온건파, 이게 다수였었죠. 그 다음에 민주당 계열의, 그러니까는 지금 있는 민주당이 아닙니다. 과거 50년대에 있었던 그때의 민주당을 얘기합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 몇 년 전 집권을 했던 그 민주당하고는 전혀 다른 민주당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그 당시에 50년대의 민주당 계열은 더 극우 세력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개헌을 요구하는 미국에 의한 그 헌법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강요에 의한 헌법이었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그 후신들이, 민주당의 후신들이 극우의 목소리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집권 이 자민당 내부의 주류 세력으로 교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본이 건강한 사회에서 거리가 멀어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로 뭔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그러니까 급성장하던 그 일본 경제가 주춤하면서 급기야는 지금 아베 정권과 같은 다소 무리해 보이는 그런 경제 정책으로 일관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이웃 국가들에게 추월을 당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세대 간의 그 전 세대에서 제대로 그 역사에 대한 그 소화를, 자신들의 입장에서도 어두운 역사죠. 과거의 어두운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그 후세에 물려주게 된, 그러면서 이번 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집권 세력으로 재등장한 그 집단에 와서 극우 세력에게 결국은 그 일본의 집권 권력을 넘겨주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현재의 일본의 극우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일부에서 이제 드렸었던 것이고, 2부에서는 한국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이 8월 14일이죠. 8월 14일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리는 기림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생존해 계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시죠. 그리고 저는 물론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고 그러기엔 너무 젊지만, 저의 아버님 같은 경우도 과거에 주변에서, 동네에서 그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똑똑히 보고 자랐던 세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 말씀도 저는 들었었죠. 위안부를 모욕하는 그런 사실을 모욕하고 그런 피해자 분들을 모욕하는 그런 말들을 여전히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내뱉고 있는, 공연한 방송에서마저 내뱉고 있는 그런 비정상적인 국가, 그게 이제 현재의 일본이죠. 내일은 8월 15일은 8.15 광복절입니다. 그러면은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특히 올해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그 이후 좀 100년이 흘렀습니다. 100년이 지났는데 2019년 오늘에 와서 그 한일 관계에 전혀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거를 그러면 쌍방 책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외신들의 경우에 간혹 보이는 그 중립적인, 소위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양미론적인 그런 해석으로 우리도 뭐 냉철한, 차가운 이런 형용사들을 동원을 해서 단지 그냥 중립적인 그런 해석으로 할 수 이런 사태를 바라봐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죠. 특히 최근에는 우리가 민족이라는 문제, 여기에 정면으로 지금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앞에 있는 당면한 이 문제, 여기에 대해서 흔히
지금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진영에서는 민족의 이름으로 많은 문제들을 거론을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민족이라는 개념은 원래는 우익 세력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죠. 원래는 통상적으로는 그래왔죠. 그런데 우리나라 소위 우익은 보수 세력은 최근에 이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냉소적인 그런 반응으로 나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진보와 보수의 역할이 뒤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그 최근에 와서는 보수 세력에서도 일부 지나친 그 극우 세력들에서 나오고 있는 그 친일적인 발언, 물론 우리나라 한국어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친일이라는 표현은 역사 속에서 어떤 특수한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친독, 친중 뭐 이런 그 용어하고는 전혀 다른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도 그 정확하지 않은 그런 그 비판을 하고 하는데 친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은 무조건적인 반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통상적인 중립적인 친일, 반일 이런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친일, 반일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죠. 자, 그런 마당에서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개념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지금 반일, 극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불매운동이라든가, 그러니까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일본으로 여행 안 가기 운동 등등 그 일본에 대한 그 대항, 국민적 차원에서의 대항을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통적인 표면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그 진보의 개념으로 생각하자면은 민족의 개념을 앞세운다는 것이 뭔가가 앞뒤가 안 맞아 보입니다. 흔히 그 진보 그 보수 세력에서도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호구의 개념일 뿐인 이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이성이 아닌 어떤 물론 저는 이런 이성과 대립되는 의미에서의 감성 이런 개념은 적절하지 않다고 인문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에 대한 감성으로 거기에 대한 반대로 감성 그리고 정념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는 보수의 그 생각은 이제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이성의 동물, 이성을 가진 동물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 전통적인 보수주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그 보수의 개념을 그 정립시킨 사람 중에 하나의 그 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학자인데 이 버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인간은 이성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정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많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 이런 말을 하죠. 뭐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냐면은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은 당시에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 여기에서 큰 영향을 받았죠. 계몽주의 사상이라 하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이성을 믿는다는 것.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다. 그리고 인간은 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은 보편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어디에나
이런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이것이 프랑스에서 계몽주의 사상의 기본 발상입니다. 그 영향으로 물론 그 사상적인 것만으로 혁명이 일어나진 않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몇 명의 그 사상가 어떤 천재들에 의해서 갑자기 사회를 뒤집는 것이 아니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기초가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그 누가 건드려도 무너질 만한 그런 그 사회가 만들어졌을 때, 사회가 부패할 대로 부패했을 때, 그때 우연히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붕괴가 되고 전복이 되는, 이걸 혁명이라고 하죠. 혁명은 모든 혁명, 성공한 혁명은 그래 왔습니다.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프랑스 혁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성이라고 하는 인간만의 어떤 특징, 그 인간의 그 어떤 그 존재 이유, 이런 것들을 믿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 결국 성공을 했던 그런 혁명이었지만은 그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유럽 사회는 이미 그 전에 귀족이라는 그 계급이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그 다음에 경제의 그 힘도 이미 부르주아 세력에게 많이 뺏겼고, 이미 그 귀족과 왕족이 부르주아 세력에게 돈을 빌려서 돈을 갚지 못해서 시달리는 그런 시대까지 이제 전개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언제 무너져도 무너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거죠. 그런 경제적인 그 밑바탕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걸 더 확신을 가지고 부추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그 사상적인 그 자유주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계몽주의 사상에 의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됐죠. 거기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버크라고 하는 사상가에 의해서 보수주의의 개념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 인간은 이성만으로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낭만적이다, 이런 얘기죠. 보수적 입장에서의 설명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인간은 정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약한 존재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보수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등장을 했는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원래부터 있던 말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민족이라는 게 다시 말해서 없었다는 것이죠. 민족뿐만 아니라 뭐 어떤 그 실체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그 단어가 있을 때 그 실체를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칭하는 어떤 말이 있지 않는다면은 그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걸 언어학적으로는 기호화되지 않은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단계에서의, 다시 말해서 그 자연적, 동물적 단계에서의 어떤 그런 느낌, 직관적인 어떤 무언가, 이렇게는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뭔가 개념으로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언어로 완성이 됐을 때 그것이 비로소 이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민족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없었던 개념이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인류 문화에 없었던 그런 개념입니다. 민족이라는 것을 처음 만든 것은 일본 사람들이고요. 이것을 왜
민족이라는 말로 만들게 됐으며 이런 것은 왜 생겼을까? 원래 민족이라는 것은 이제 서양어의 영어로 따지자면 n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이 한자어로 바꾸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민족이라고 이렇게 부여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네이션이라는 말은 왜 생겼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네이션을 국가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그러면 국가라는 개념하고 민족이라는 개념하고는 한국 사람이 듣기에는 상당히 다른 느낌으로 보이는데 이게 왜 가능할까? 한 단어에 그러니까 한 그 서양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두 개의 서로 달라 보이는 개념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 그러니까는 네이션이라는 말을 어떨 때는 민족으로, 어떨 때는 국가로 번역을 하는데 민족과 국가는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이 문제를 이제 봐야 되겠죠. 네이션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한 것은 원래 프랑스어에서 등장을 합니다. 네이션을 프랑스어로 하면은 철자는 똑같이 쓰는데 발음을 나시옹 이렇게 발음을 하죠. 프랑스어의 나시옹이라는 말에서 처음 등장을 한 겁니다. 나시옹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나티오라고 하는 그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라틴어에서 그 탄생, 기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티오. 이 말이 프랑스어에서 이제 나시옹으로 되면서 비로소 이제 구체적인 개념화가 되기 시작한 건데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프랑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 혁명이 발생을 하고 프랑스 혁명이 나면서 체제가 완전히 바뀌게 됐죠. 우리가 보통 앙시eng 레짐이라고 부르죠. 불어로 앙시eng 레짐이라고 부르는 구체제 그것이 그러니까 왕정 체제가 완전히 전복이 되고 새로운 공화정 체제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민주국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워낙 개념이 방대하게 그리고 맞는 키로 쓰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너무 진보해진 느낌마저 있는데 누구나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니까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런 정치 체제로서 얘기를 하자면 공화정이 등장을 하죠. 물론 그 이후로도 프랑스는 다시 제정도 갔다가 왕정도 갔다가 다시 공화정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그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의 힘에 의해서 이 왕정을 전복시키고 새로 등장하는 그런 근대적 의미에서의 정치 체제로 처음 프랑스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영국의 소위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혁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제도가 바뀐 것은 맞지만 프랑스 혁명과 같은 어떤 민중 세력에 의해서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에서 혁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 체제가 바뀐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까 이제 버크라고 하는 그 사람도 프랑스의 이 혁명에 대해서 그 한마디로 평론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버크는 프랑스 혁명을 좋은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지는 않았었던 거죠. 자, 다시 돌아오면 어쨌든 프랑스에서 체제를 구체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당시를 우리가 그 당시로 들어가서 투영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이웃 국가들은 전부 왕정 체제에 있습니다. 영국, 그다음에 옆에 그 기타 다른 오스트리아라든가 또 그 당시엔 독일이라고 국가는 없었지만 어쨌든 게르만 민족, 프러시아 이런 그리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전부 왕정 체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랑스에서 갑자기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생겼다. 다시 말해서
왕에 해당하는 국가의 수반을 이게 계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로 뽑는다. 그 전까지는 그 왕이 된다는 것은 왕족 사이에서, 그러니까는 그 나라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죠. 유럽에는 몇 개의 이제 큰 어떤 왕족들이 있었잖아요. 그 왕족들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A라는 나라의 한 왕족이 B라는 나라의 왕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그런 민족이라는 개념이 더더군다나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어차피 민중은 그대로 살고 왕족은 왔다 갔다 돌아가면서 왕을 맡고 있고, 그런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기존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주변 국가들은 그 왕족들이 얼마나 이제 불안감을 느끼겠는가, 이거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미 프랑스 혁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몇몇 지도자에 의해서 체제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르주아 세계가 밑에서부터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어 왔고, 어느 누구든 이걸 살짝 뒤집기만 해도 뒤집어지는 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주변의 다른 국가들도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주변 국가들의 왕족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은 어디다 비교를 할 수가 없겠죠. 바로 이 점입니다. 새로운 무언가의 정의를 세웠을 때, 그 역사의 진보를 이뤘을 때 주변 국가에서 느끼는 불안감, 바로 이 불안감이 그 경제 제재나 혹은 심하게 가면은 군사적 제재나 이렇게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일본의 어떤 그 경제 도발을 그 맥락에서도 봐야 되는 겁니다. 일본은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바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수동적인 의미에서의 입 벌리고 있으면 입에다 먹을 것만 넣어주면 그걸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수동적인 의미에서의 권리, 그걸 받고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런 그 수동적인 신민 혹은 백성들을 그 기본적인 권리만 주면서 얼마든지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그 집권 세력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집권의 어떤 그 영향력, 그 다음에 기간, 이런 것들을 늘려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일본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러니까는 일본은 과거 자신들과 비슷해 보였던 그런 정권들이 그 한국에 있을 때는 다루기가 편했죠. 하지만 그 국민의 힘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권력 세력은 전복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것도 제도적인 그런 절차 하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한국 국민들이었죠. 당연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일본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프랑스 혁명 당시에 프랑스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느낄 수 있었던 그 불안감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때 프랑스 혁명 당시의 주변 국가들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바로 짐작을 할 수가 있죠. 프랑스를 치는 겁니다. 프랑스를 쳐서 다시 왕정으로 복귀를 시키는 것이죠. 지금 일본의 아베 정부가 바라는 것이 뭐죠? 문재인 정권이 붕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친일 정권, 다시 일본이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그런 정권을 들어서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일본이 바라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 유럽 국가들이 원했던 것은 프랑스의 공화정이 무너지고 시민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화정이 무너지고 다시 왕정을 복귀시키는 거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또 어떨까요?
다시 우리가 투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적어도 두 가지 복합된 그런 감정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로 겨우 시민들의 혁명에 의해서 이룬 이 공화정, 그러니까는 그 당시로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혁명적인 그런 민주 정치였죠. 그 공화정을 지켜야 된다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리고 정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에다가 국가가 침입을 받게 생겼습니다. 국가가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국가의 위태로운 상황을 그런 주변의 그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국가를 지켜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까지 같이 겹친 겁니다. 당시에 프랑스 인민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바로 크게 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 정의를 지켜야 되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국가를 지켜야 되는 것, 민주주의와 국가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프랑스의 그 민병대들이 불렀던 노래가 지금 현재 프랑스의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는 라 막세이에즈라는 노래였죠. 라 막세이에즈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은 그 남쪽에 마르세유라는 도시가 있죠. 막세이라고 하는데 그 막세이의 그 형용사가 이제 막세이에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세이유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그 라인강 쪽에서, 그러니까 북쪽에서 저 프랑스의 한 군인이 작곡을 한 건데 하룻밤 사이에 작곡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이 마세이에서 만들어진 그 의용군이 그 파리로 이제 진격을 하면서 그때 이제 불렀다고 해서 이제 이름을 라막세이에즈라고 지금은 프랑스 국가가 되어 있는데 이 프랑스 국가가 바로 그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는 프랑스 국가를 보면은 그 안에 내용들이 그 마치 우리가 이제 7, 80년대의 그 학생 데모가 같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아름다운 어떤 그런 웅장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런 것보다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아주 그 결의에 가득 찬 그런 내용이 바로 그 프랑스 국가의 그 가사 내용이거든요. 한때는 가사가 너무 과격하다라는 이유로 국가로서 괜찮냐 이렇게 뭐 그런 뭐 반론이 나온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의 그 프랑스 국가로 지정이 된 것은 바로 그 시민 정신, 그다음에 애국 정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그 같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프랑스 국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프랑스에서의 그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프랑스의 민족이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민족의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아까 이제 프랑스어로 나시옹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어떤 그 정치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점이었거든요. 바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프랑스에서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나시옹,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민족이라고 하면은 좀 잘 안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나시옹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나시옹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그 같은 그 영어의 레이스라고 하죠. 같은 그 어떤 종족, 같은 핏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떤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생물학적 의미가 아니고 정치 체제적인 그런 의미가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니 그 편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민족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원래 나시옹이라는 것은 이 나시옹이라는 것은 그 프랑스 시민들의 혁명으로 비로소 완성시킨 그 어떤 그 더 나은 정치 체제, 그리고 그 정치 체제를 가지고 하나의 그 단위를 형성을 해서
그래서 다른 지금까지의 다른 세계가 아닌 달랐던 그런 세계가 아닌 지금 현재 이 세계 이거를 우리가 동의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고 같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집단을 바로 나스용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 정치적 그런 그 용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생물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그 나스용이라고 하는 개념의 출발점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 사람들에게서의 그 리퍼블릭이라고 하면 불어로 레피블릭이라고 부르는데, 그 우리말로는 공화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화주의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프랑스에서 리퍼블릭이라고 하면 레피블릭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정신,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 수호 정신과 애국 정신이 함께 농축되어 있는, 같이 뒤섞여 있는 그게 프랑스 특유의 그 리퍼블릭, 레피블릭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어로 나는 그 공화주의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Je suis républicain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두 의미가 다 같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그게 프랑스의 나스용, 다시 말해서 민족주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프랑스 사람이 나는 공화주의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Je suis républicain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나는 이 민주주의, 프랑스에서 나온 이 민주주의를 사랑을 하고 그리고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민족주의하고 유사한 그런 어떤 그 다리가 하나 놓아지죠. 그 프랑스에서 탄생하게 된 그 독특한 그런 배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로부터 얼마 후에 그 19세기 말에 프랑스와 독일이, 당시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제 없었고 프로시아 이렇게 불렀었죠. 그러니까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되죠. 그것은 이제 독일은 또 프랑스와 달리 굉장히 작은 여러 작은 민족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작은 나라들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죠. 통일이 안 돼 있는 상태였었죠. 이거를 비스마르크가 위대한 독일 제국을 건설한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하나씩 이렇게 병합을 하죠. 그러면 당연히 주변에서는 또 경계를 하겠죠. 프랑스도 경계를 하고, 이게 국제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프랑스와 전쟁을 일으킨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불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프러시아와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비스마르크의 독일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알사스 로렌 땅을 이제 프랑스로부터 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 와중에 독일에서 또 내세운 것이 바로 이 또 민족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독일에서 사용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민족은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그런 민족하고는 또 아주 다른 그런 개념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독일 차 중에서 가장 유명한 차, 폴크스바겐이라는 차 잘 아시죠? 독일의 국민차다 뭐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폴크스바겐이 그러니까 말뜻 자체가 국민차예요. 폴크스가 이제 국민, 민족 이런 뜻이고, 바겐이 이제 자동차라는 뜻인데, 그래서 폴크스바겐이 해석하면 그대로 국민차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그 폴크스라고 하는 말, 거기서 이제 앞에 이제 폴크라고 하는 말, 그 폴크라는 말이 독일어로 바로 그 민족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까 프랑스어에서 나시옹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동의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그 민족이라는 개념을 또 자기 나름대로 다르게 사용을 해요. 뭐냐면은 아까 이제 독일이 그 통일을 염두에 두고 어떤 그 역사적으로 이제 18세기 말 19세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영토를 넓혀왔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개념이 뭘까라고 해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민족이라는 겁니다. 폴크라는 거죠. 이거는 아까 프랑스에서의 나시옹과 좀 다른 민속 이런 에스니 이런 의미가 더 많이 들어있는 그런 개념이죠. 아까 프랑스의 민족은 정치적인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그 뉘앙스가 많이 들어가 있었다 그랬죠. 독일어에서 말하는 이 폴크라고 하는 것은 그 정치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좀 더 민속적인 그리고 조금 더 원초적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오랜 동안 같이 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그 집단을 폴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걸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인데 폴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이거를 폴크라는 이름으로 독일을 통일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 개념으로 알사스 지방과 로렌 지방을 프랑스로부터 달라고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고, 반면에 프랑스에서 맞선 것은 무슨 소리냐? 알사스 로렌 지방은 프랑스의 그 공화주의 정신으로 민주주의 정신으로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우리와 같은 유니티다. 우리 단위 안에 들어있는 그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알사스 로렌 지방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사실 과거에는 언어가 지금의 독일어, 지금의 프랑스어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 그 알사스 로렌 지방의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굳이 사투리라고 하면 사투리라고 되는 것이고 언어가 다르다 하면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독일 입장에서는 독일 민족이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독일어에 가깝다. 그 사람들은 독일 민족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달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프랑스는 아니다. 이 공화국 정신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 쪽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언어를 뭐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사고가 무슨 사고를 가지고 있냐, 어느 쪽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 대표적으로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에, 그러니까 네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의 두 대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보불 전쟁 이후에 나왔던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민족이라는 개념,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개념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일본이 지배를 하면서 36년만 지배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까지 많은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사실 독일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고 많은 문화 유산을 인류에 남겼죠. 그건 의심할 바 없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독 독일 문화가 많이 그리고 잘 다방면에 소개가 된 점이 있습니다. 철학도 그렇고 독일 철학, 음악도 그렇고 그리고 법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독일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아주 많이, 그래서 우리 지금 고등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그런 시절에는 제1 외국어가 물론 영어였지만 그 제2 외국어가 독일어였습니다. 독일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일부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어가 가장 많이 배우는 언어였었어요. 우리 나라에서 영어를 제외하고는 제일 많이 배우는 언어였죠.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그랬던 것이 왜 그랬을까? 그리고 물론 독일 철학이 대단하지만 유독 독일 철학, 그리고 물론 독일 음악이 대단하지만 독일 음악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된, 이게 왜 그랬을까? 바로 일본의 영향입니다. 일본이 독일과 이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서구 문명을 받아들일 때 이 동맹 관계에 있었던 독일 문화들을 전적으로 많이 받아들이죠. 그 결과가 그래서 독일의 많은 그 법 체계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뭐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로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 바로 이 민족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프랑스 버전과 독일 버전이 따로 있었잖아요.
이 민족이라는 개념의, 그러니까 네이션이라는 개념의 그 프랑스 버전, 독일 버전, 이거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좀 저는 한 가지 책을 권해드리고는 싶습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 미국의 로저스 브루베이커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시민과 민족 혹은 국가성을 이제 관련해서 이제 독일과 프랑스를 비교한 그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어쨌든 이 민족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그 두 기원을 삼는다 그러면은 바로 이 프랑스와 독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이션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네이션, 그리고 내셔널리즘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이 내셔널리즘을 우리가 한국말로 바꿀 때 어떨 때는 국가주의라고 하고 어떨 때는 민족주의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뭘까?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의 두 기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프랑스적 기원하고 독일의 기원하고 두 개의 기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 폴크라고 하는 개념에서 시작된 그 민족 개념, 이걸 가지고 2차 대전에 또 히틀러가 다시 활용을 하죠. 게르만 민족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게르만 민족이라는 것이, 거기서 있는 민족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이죠. 어떤 그 종족에 더 가까운 정치적 어떤 그 유대감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그 오래전부터 같은 습성, 같은 언어, 그리고 거기다가 그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더 뒤로 거슬러 올라가는 생물학적 그런 그 레이스, 그 개념까지 집어넣어서 독일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 그러면서 이제 그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유럽에서 굉장히 큰 어떤 그 문제점들도 이렇게 만들고, 큰 화두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20세기 역사의 키워드 중에 가장 큰 것이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민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네이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뭐를 할 수가 있나요? 아까 이제 프랑스적 개념도 그렇고 독일적 개념도 그렇고 그 공통점이 있다면은 무언가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단위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이들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우리만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하나의 그 단위를 구성한다. 정체성을 가지고 단위를 구성한다. 그러면 그 정체성이 뭐냐?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네이션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그것을 정치적인 어떤 정체성을 잡은 것이고, 독일은 그런 어떤 그 좀 더 그 민속적인 그런 것을 정체성으로 잡은 것이고, 어쨌든 그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타자를 배제하는 것이죠. 타자를 배제하고 자신만의 그 정체성, 고유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침략을 하려는 자들도 그랬고, 침략을 당하는 자도 그렇고, 민족이라는 개념이 큰 화두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도 과거에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냥 한반도 안에서, 그러니까 한동안 만주 지방을 내놓고 한반도에서 주로 살면서 한반도 안에서 그냥 계속 세습되어 오는 왕 밑에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체질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은
이 내가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가 같은 것이죠. 그리고 또 뭐죠? 우리가 만주나 연해주 쪽으로 많이 이동해서 사는 것도 그것도 뭐야? 국경선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개념, 국가라는 개념이 느슨하던 시대에 그냥 저쪽으로 이사 가듯이 그냥 이주해서 사는 것이고 그랬던 것이죠. 그랬던 것이 이제 일제의 침략을 당하면서 이 민족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비로소 우리가 이제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떤 정체성, 고유성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가 초기가 이제 그랬던 것이죠. 나중에는 신채호 선생도 아나키스트로 돌아섰지만 그러니까는 깨달으신 거죠. 신채호 선생도 그렇지만 초기에는 신채호 선생이 민족이라는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일제에 저항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삼았던 것이죠. 그 전에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희망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언가의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확보를 해야 되는 그걸 이제 민족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정리를 하자면은 사실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원래 없었던 개념이고 그리고 아까 서양의 경우, 프랑스의 경우, 독일의 경우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부 그때 이해관계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이 무언가의 고유한 정체성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그 필요성을 위해서 세우는 그런 어떤 방어막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족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네이션 그리고 내셔널리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 개념, 민족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 2019년 8월 14일 그리고 내일이면 8월 15일 일본과의 아주 최악의 관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과연 민족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보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 다소 좀 진보한 그리고 배격해야 될 그런 개념으로 흔히 생각이 됐었습니다. 원래가. 그리고 보수 세력에서는 이 민족의 개념으로 해서 이제 하나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더 이제 강했던 것이고, 그래서 과거에는 양반들이 의병을 일으키고 그랬죠. 그게 민족의 이름으로 의병을 일으킨 겁니다. 그게 이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어떤 무언가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게 완전히 혼동이 되어버렸죠. 이게 보수가 맞나 싶을 정도의 일본 총리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질 않나. 그리고 종족주의라는 말을 지금 이제 어떤 일부 보수 인사가 이제 책의 제목으로 썼고, 물론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지 않은 책을 가지고 논평을 한다는 것이 예의가 아닌 건 압니다만은 지금 현재 소위 진보 진영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죠. 민족이라는 허구의 개념을 가지고 무슨 짓이냐. 한마디로 진보한 이미 철진한 그런 개념이다. 어떤 자유주의라고 하는, 물론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그것도 역시 과거에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자유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파에서도 자유주의가 있죠. 그 자유주의적 개념, 그 생각에서 진보주의자들의 어떤
지금은 오히려 이제 진보주의자들이 그 민족 뭐 이런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현재의 바로 2019년 8월 14일, 15일 이 즈음에 말이죠. 거기서 이제 진보주의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결론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국에 진보주의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맞서야 되고, 그래야 하는 이유는 일본이 지금 한국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침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침략이라는 표현도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은 지금 한국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합니다. 왜? 자신들처럼 그 포퓰리즘 하에서 민중들을 얼마든지 주무르고 신민처럼, 신하처럼, 백성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바로 옆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신민이 아닌 시민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고, 그런 시민이 만든 정부가 집권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역사가 말해주는 것. 과거 프랑스 혁명 당시에 유럽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프랑스가 가졌던 그 생각, 프랑스 국민들이 가졌던 그 생각,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의 민족이라는 개념이 나왔던 바로 그 생각. 민족이라는 것은 실체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민족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어떤 실체는 없지만 무언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켜야 할 때 그 정체성이 경제적 이유든 정치적 이유든 민족, 그러니까 민속적 이유든 어떤 이유든 간에 그 경제적 이유로 우리가 어떤 그 보복이나 침략을 당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정치적 이유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로, 혹은 우리가 어떤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 이유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로 공격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정당 방위를 해야 될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정당 방위를 해야 될 그 권리, 그거를 민족의 이름으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역사 안에서 실체가 다 달랐어요. 때로는 민족의 이름으로 침략을 하기도 했고, 세계사를 보면 민족의 이름으로 수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족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의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민족의 이름으로 무언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그런 보호막이 됐던, 그게 바로 민족이라는 것이죠. 프랑스 국민들이 프랑스 혁명 직후에 프랑스를 지키려고 했던 그 정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의 체제,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된다. 그 생각,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되씹어 봐야 할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낡은 정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민족이라는 것은 아까 프랑스의 경우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체제, 그거는 정치적인 체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그 먹거리, 그것이 동시에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 프랑스와 동일한 그런 거의 비슷한 입장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 시기에 2019년 8월 14일, 8월 15일 이때에 진보주의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민족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 맥락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당위성을, 민족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민족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수호해야 될 그런 정당성을 보장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고를 드린 것처럼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현 한국과 일본의 이 관계, 이 시국을 보는 인문결 연구소의 입장이라고 해서 1부 일본 이야기를 했고, 2부 물론 한국 이야기라고 했습니다만은 좀 더 보편적 가치, 그런 것에서 우리가 한국인들이 어떤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떤 그 무기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